한양 저작거리. 한낮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제발. 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굵은 몽둥이가 공중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이제 막 쉰을 넘긴 엿장수 박서방이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고, 그 앞에는 몸집 좋은 사내 둘이 몽둥이를 쥐고 우뚝 서 있었다. 그 뒤로 기름진 얼굴에 번질번질 기름이 흐르는 사내 하나가 두 손을 배 위에 모은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최 판서였다. 훔쳤다. 훔치다니. 최 판서가 피식 웃었다. 내가 언제 내 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했느냐? 허허. 이자가 지금 말을 꾸며내는 게야. 그럼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냄새. 최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다. 냄새를 맡았지 않느냐? 박서방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기가 막힌 나머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내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서 내 고기 굽는 냄새를 실컷 맡고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지나가려 했지. 그게 바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냄새도 재산이다. 내 재산을 허락 없이 즐겼으니 값을 치러야 하느니라. 저작거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맞습니다. 뒤쪽 군중 속에서 맑고 밝은 목소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최 판서도 돌아보았다. 키가 어른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소년이 하나씩 웃으며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이라야 10살이나 될까 말까. 기운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닌 무명 옷에 집신 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단단했다. 판서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냄새도 당연히 재산이지요. 그러니 제가 이분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최 판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돈을 더 뜯어낼 수 있겠다는 계산이 눈빛에 그대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저 소년이 쥐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조선 숙종 연간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번화한 저작거리라 불리던 이현 시장. 이 시장은 날이 밝기도 전부터 사람 냄새로 가득했다. 새벽이면 먼 지방에서 올라온 보부상들이 짐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아침이면 도성 안 아낙네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생선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떡 파는 노인이 손을 저으며 손님을 불렀다. 엿장수 가위 소리, 옹기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지게꾼들의 고함. 그 모든 소리와 냄새 중에서도 단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이현 시장 한복판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최 판선의 고깃집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였다.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사다 놓고 굵은 소금을 쳐서 참나무 숯불 위에 올려 굽는 그 냄새는 바람이 불면 시장 끄트머리까지 퍼져나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이 저절로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며 침을 삼키게 만드는 그런 냄새였다. 문제는 그 고깃집 주인이었다. 최만덕. 세간에서는 최판서라 불렸다. 어느 대감의 먼 친척쯤 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스스로 과장하여 퍼뜨린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판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그가 이현 시장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라는 것. 둘째,
그가 인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구두쇠라는 것. 셋째,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가 인간의 탐욕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거리낌 없이 내려갈 수 있는 자라는 것. 오늘 아침도 최 판서는 이른 시각부터 자신의 고깃집 앞에 삼각의자를 꺼내놓고 그 위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신복 2명이 서 있었다. 오른쪽은 몸집이 황소만한 팔복이, 왼쪽은 눈이 가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군식이. 둘 다 최 판서가 젊은 시절부터 돈으로 사서 부린 자들이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지나갔느냐? 최 판서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충 30명은 넘겠습니다. 군식이 아뢰었다. 최 판서가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내뿜었다. 다들 냄새는 실컷 맡아가고 돈은 한 푼도 안 냈겠지. 그러했습니다. 그거 다 내 손해다. 최 판서의 눈이 번들거렸다. 오늘은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팔복이와 군식이가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시 지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 처음 걸린 것은 엿장수 박서방이었다. 박서방은 이현시장에서 10년 넘게 엿을 팔아온 사람이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굴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웃음이 많아서 시장 사람들이 죄다 좋아했다. 그는 아침마다 자신의 단골 자리로 이동하는 길에 늘 최 판서의 고깃집 앞을 지나쳤다. 수년 동안 그래왔고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거기 서라. 팔복이가 앞을 막아섰다. 박서방이 당황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일이요? 지금 코로 뭘 맡았느냐? 예. 박서방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바로 그거야. 팔복이가 팔짱을 꼈다. 우리 어르신 고깃집에서 나는 냄새 아니냐. 그 냄새를 맡았으면 값을 내야 한다. 박서방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예. 냄새 값이라고. 못 들었느냐? 냄새도 재산이다. 우리 어르신 재산을 허락 없이 즐겼으니 돈을 내놓으라 이 말이야. 박서방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저 큰 덩치가 공포스러웠다. 이 보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내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법이야 어르신이 만들면 되지. 최 판서가 삼각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왔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느긋하고 거드름이 가득한지 마치 이 시장 전체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행동했다. 허허. 최 판서가 박서방의 앞에 멈춰 서며 혀를 찼다. 이보게, 이 양반, 자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줄 아나? 소인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요. 아무것도 안 해. 최 판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내 고기 냄새를 맡았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냄새가 거저 나는 줄 아나? 내가 숯값은 숯값대로 내고 고기값은 고기값대로 내고 일꾼들 품삯은 품삯대로 내야 저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 냄새를 즐긴 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주위의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기가 막혀 서로 눈을 마주쳤고 몇몇은 이 사람이 또 시작이군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최 판서는 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구경꾼이 많을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관객이 많을수록 자신의 권위가 더 빛난다고 믿는 자였다. 팔보가 예, 어르신. 저 엿상자 좀 맡아두거라. 돈 낼 때까지지. 예이. 팔보기가 성큼 나서서 박서방의 엿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박서방이 기겁하며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거 내 거요. 남의 물건을 어찌 함부로. 물건을 돌려받고 싶으면 냄새 값을 내거야. 군식이가 비릿하게 웃었다. 2냥이면 된다. 2냥이요. 박서방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지금 고귀한 근이 10잎인데 2냥이면 20근 값이 아니오. 그게 무슨 냄새 값이오. 냄새가 그만큼 좋았지 않느냐. 최 판서가 태연하게 웃었다. 비싼 냄새다. 바로 그때 맞은편 포목전에서 무명을 팔던 홍씨 안악이 달려왔다. 아니, 판서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매일 아침 이 앞을 지나는데, 그럼 저도 돈을 내야 합니까? 당연하지. 최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내야 해. 며칠치 밀린 것 합산해서 내라. 하늘이 무너질 소리를 홍씨 안악이 목청을 높였다. 판서 어른이라는 분이 어찌 이런 말을, 냄새를 돈 받고 파는 법이 어딨소이까. 그 법 내가 오늘부터 만들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 자가 또 미쳤구나. 이번엔 넘어도 너무 넘었잖아. 누가 혼 좀 내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최 판서 뒤에 서 있는 팔보기의 몸집이 웬만한 황소보다 컸고 군식이는 한 손에 이미 굵은 몽둥이를 쥐고 있었다. 거기다 최 판서가 이현 시장 일대에서 가진 인맥과 재력은 가난한 시장 상인들이 정면으로 맞서기에 너무 큰 벽이었다. 최 판서는 그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배를 앞으로 내밀고 팔짱을 낀 채 군중을 한번 둘러보았다. 오늘부터 이 시장 안에서 내 고깃집 앞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냄새 값을 내야 한다. 거부하는 자는 포도청에 고발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포도청. 그 단어가 나오자 군중의 웅성거림이 뚝 끊겼다. 아무리 억울해도 포도청에 끌려가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최 판서가 포도청 나졸 몇 명에게 은밀히 뒷돈을 먹이고 있다는 소문은 시장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박서방은 엿상자를 빼앗긴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홍씨 안악은 어금니를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였다. 맞습니다요. 판서 어르신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요. 군중 뒤쪽에서 경쾌하고 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소년이었다. 나이는 10살쯤 되었을까. 누더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기운 자국이 여러 곳인 무명옷에 발에는 끈이 낡아 한쪽이 벗겨지려는 집실.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었지만 눈은 맑고 이마는 반듯했다. 그 소년이 씩 웃으며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냄새가 재산인 건 당연한 일이지요. 향기 좋은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 꽃 주인한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판서 어르신, 제가 박서방 어르신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최 판서가 눈썹을 세웠다. 오호라. 내 놈이 내겠다고? 예, 틀림없이 치르겠습니다. 최 판서의 눈이 소년의 옷을 훑었다.
돈이 있어 보이는 차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두냥이라는 돈이 그에게 아쉬울 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 꼬맹이가 앞에 나선 것이 재미있었다. 좋아. 그럼 두냥을 내놓아라. 잠깐만요. 소년이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제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최 판서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이 꼬맹이 봐라. 돈도 없이 치르겠다고. 내가 지금 나를 희롱하는 게냐? 희롱이라니요. 판서 어르신께서 정정당당히 요구하신 것이니 정정당당하게 치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이 판서 어르신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소인도 정당하게 갚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군중이 술렁였다. 최 판서는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이 꼬맹이가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꾀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기껏 10살짜리 애가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이 최만덕을 당해낼 수는 없지. 좋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에 돌아오거라. 그때까지 박서방의 엿상자는 내가 맡아두마. 돌아오지 않으면 이 상자는 내 것이 된다. 알겠습니다. 소녀는 시원스럽게 답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군중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당찬 뒷모습을 보며 박서방은 어쩐지 저 소년이 정말 무언가를 해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 판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저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도 전에 그 장담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최 판서는 온 저작거리 앞에서 깨닫게 된다. 소년의 이름은 단이었다. 본명은 단단이라 했으나 시장 사람들 중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많지 않았다. 그저 이현 시장 단이, 책방심 노인 손자, 그 눈 큰 꼬맹이로 불렸다. 단이의 외조부는 이현 시장 골목 안쪽에서 헌 책방을 운영하는 심 노인이었다.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 잘 팔리지도 않는 작은 책방이었지만 심 노인은 그곳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만 골라들여 놓고 오는 손님에게만 팔았다. 돈을 못 내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어도 내쫓지 않았다. 단이는 그 책방에서 글을 배웠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렸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종종 있었지만 단이는 배고픈 것보다 책을 못 읽는 게 더 싫었다. 심 노인의 책방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맹자를 읽고 논어를 읽고 전국책을 읽고 한비자를 읽었다. 그 중에서도 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논쟁이었다. 말로 상대를 이기는 이야기들. 오늘 최 판서 앞에서 소년이 씩 웃었던 것은 그래서였다. 냄새도 재산이다. 최 판서의 그 논리, 단이는 즉시 알아챘다. 억지다. 터무니없는 억지. 하지만 바로 그 억지를 이용하면 역공이 가능하다. 최 판서 자신의 논리를 최 판서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단이는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먼저 이 소식을 퍼뜨렸다. 여기요. 최 판서 어르신이 냄새 값을 받기로 하셨대요. 냄새도 재산이래요. 이현 시장 앞에 다들 모이세요. 대단한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단이의 목소리는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크고 또렷했다. 시장 골목을 한 바퀴만 돌았는데도 구경꾼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뭐, 냄새 값을 받는다고
저 최 판서가 또 무슨 짓을? 어이구, 이번엔 진짜 미쳤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흘러들었다. 최 판서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좋았다.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의 권위가 더 빛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삼각의자에서 일어나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군중 앞에 섰다. 잘 들어라. 이연시장에서 최만덕의 고깃집 앞을 지나가며 냄새를 맡는 자는 냄새 값을 내야 한다. 이것은 지금부터 규칙이다. 규칙은 임금님이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내 집 앞에서는 내가 임금이다. 최 판서가 받아쳤다. 어이구 맙소사. 여기저기서 혀차는 소리가 났다. 그 사이 단이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였다. 처음부터 돌아올 계획이었다. 어르신, 돌아왔습니다. 최 판서가 단이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다. 오호라. 왔구나.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아직 못 구했습니다. 단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못 구했다고? 그럼 왜 왔느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돈을 구하러 다니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르신, 냄새 값은 얼마입니까? 최 판서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까 말했잖느냐. 두 냥이요.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그 두 냥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그거야, 내가 정하는 거지. 기준이 있으신 거지요? 단이가 눈을 반짝였다. 예를 들어, 냄새를 오래 맡을수록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코가 클수록 더 비싸다든지. 주위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났다. 최 판서의 얼굴이 약간 굳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분은요? 단이가 박서방을 가리켰다. 박서방 어르신은 냄새를 대략 몇 번이나 들이쉬셨을까요? 한 번 지나가는데 10번 정도 숨을 쉬면 한 번에 한 입씩이면 되겠습니까? 말이 너무 많다. 두 냥이면 두 냥이야. 알겠습니다. 단이가 순순히 물러섰다. 그럼 저는 계속 돈을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안에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임마. 단이는 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았다. 군중 안쪽에서 최 판서에게 잘 들릴 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 냄새도 재산이라면 그럼 소리도 재산이 되는 것인가? 맞다. 소리도 재산이 될 수 있지. 판소리 명창의 노래소리, 그것도 재산 아닌가? 길 가다 들으면 돈을 내야 하는 건가? 옆에 있던 포목상 아저씨가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게나 말이야. 소리도 재산이면 빛도 재산이겠지요. 단이가 말을 이었다. 해가 내 집 쪽에서 뜨면 그 햇볕도 내 재산이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햇볕 값을 받아도 되는 건가? 구경꾼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최 판서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저 꼬맹이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가 군식이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냥 혼자 떠드는 것 같습니다만 군식이가 대답했다. 무시해. 하지만 단이는 계속했다. 그런데 냄새가 재산이라면 어르신 집에서 나는 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연기, 우리 코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연기를 코에 집어넣은 어르신이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구경꾼들이 정말로 크게 웃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 꼬맹이 잡아라. 팔보기가 단이를 향해 성큼 나섰다. 그러나 단이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집신이 다 닳도록 시장 골목을 누빈 소년이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손바닥 보듯 아는 단이가 팔보기한테 잡힐 리 없었다. 잠시 후 단이는 시장 반대편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입을 열었다. 아, 그나저나 돈 구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가 지금 시장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구경하던 갈포 장사 양씨가 귀를 기울였다. 저 혼자 두 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시장분들이 조금씩 모아주시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 하던가 양씨가 저도 모르게 물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단이야, 냄새 값은 내지 마라. 그 돈을 모아주자니 억울하다. 그 돈 모아줄 바에는 최판서 고깃집을 아예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양씨의 눈이 커졌다. 맞는 말 아닌가? 그렇지요? 단이가 씩 웃었다. 냄새 값을 내기 싫으면 그 앞을 아예 안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 시장의 길이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이 퍼져나갔다. 옳거니 돌아가면 되잖아. 최판선의 고깃집 앞을 아예 끊어버리자. 군중 사이에서 한쪽으로 모이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판선의 고깃집 앞길을 피해 골목을 돌아가는 사람들. 최판서의 신보 군식이가 그 광경을 보고 주인에게 귀를 기울였다. 어르신 이거 손님들이 다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최판서가 벌떡 일어나 거리를 바라보았다. 아까까지 고기 냄새에 발을 멈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부러 반대편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줄줄이 이어졌다. 저 꼬맹이 때문에 최판서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그때 단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여전히 빈손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웠다. 어르신, 돈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최판서가 단이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게냐? 아닙니다. 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의 논리가 완벽히 옳다면 그 논리에 맞게 값을 치르는 것도 완벽히 정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정당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다. 최판서는 저 말이 왜 걸리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상대를 하려다 보니 정작 뭘 화내야 할지 막막했다. 빨리 가져오너라. 예, 어르신. 곧 치르겠습니다. 단이가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최판서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 꼬맹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다, 값을 철하고 공언해 버린 상태였다. 지금 와서 물러서면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다. 최판서는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미 체면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해가 중천에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현 시장의 낮 열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저작거리 구경꾼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었다. 고깃집 앞이 넓은 공터가 아닌 것이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입소문은 빠르다. 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욱. 최 판서가 냄새 값을 받는다더라. 10살짜리 소년이 갚겠다고 나섰대. 그 소년이 지금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데 아직 못 구했다지. 어떻게 끝날 것 같냐? 글쎄, 볼만하겠는데. 이현 시장에서 어느새 자리를 빼앗긴 이야기거리들이 오늘은 단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되어 있었다. 최 판서는 삼각의자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번들거렸다. 저 꼬맹이가 정말로 두 냥을 가져온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익이다. 못 가져오면 저놈을 망신 주면 된다. 어차피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때였다. 단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천 주머니. 10손가락으로 꼭 쥔 그 주머니 안에서 찰랑찰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엽전이었다. 최 판서의 눈이 순간 번쩍 빛났다. 군중도 술렁였다. 저 꼬맹이가 진짜로 돈을 구해왔나 봐. 어디서 났을까? 혹시 구걸이라도 한 건 아닐까? 단이가 최 판서 앞에 섰다. 표정은 태연했다. 그 작은 주먹 안에서 계속해서 찰랑찰랑 소리가 났다. 어르신, 거의 다 모았습니다. 거의? 최 판서가 눈살을 찌푸렸다. 거의가 뭐냐? 두 냥을 모았느냐, 못 모았느냐?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채울 수 있습니다. 최 판서가 손을 내밀었다. 일단 있는 것만 내놔봐라. 아직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값을 치르기 전에 가격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냄새 값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최 판서가 속으로 짜증이 치밀었다. 하지만 군중이 보고 있었다. 그냥 두 냥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르신, 제가 오늘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생각해보니 냄새의 가치는 날마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처럼 바람이 없는 날은 냄새가 멀리 가지 못하니 냄새의 총량이 적을 것이고, 바람이 강한 날은 냄새가 시장 전체에 퍼지니 냄새의 총량이 많아지겠지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의 냄새 값이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 판서가 말을 잃었다. 군중 속에서 배 잡고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또 저러네. 저 꼬맹이 어디서 배운 거야? 판서 어른 얼굴 봐라. 최 판서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그냥 두 냥이야. 하지만 어르신, 단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다. 어르신께서 냄새가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에는 가치가 있고 가치는 측정 가능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냄새도 그 농도와 지속시간과 도달거리에 따라 값이 달라야 공정한 것 아닙니까? 최 판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냄새가 재산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다. 그 전제를 인정한 이상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는 소년의 논리를 부정할 방법이 없었다. 어쨌든 두 냥이다. 그냥 두 냥 내놔. 알겠습니다.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구해 오겠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거냐? 돈을 구하러 가야지요. 아직 모자라니까요. 어르신께서 확실히 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정확히 2냥을 채워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판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주머니 안에 든 게 얼마냐? 일단 그거 먼저 내놔. 이건 제 개인 재산입니다. 단이가 주머니를 뒤로 감추며 말했다. 아직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네, 내 재산. 그게 무슨 소리냐? 어르신께서 냄새도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 주머니, 속 엽전도 제 재산이니 제가 드리겠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제 것입니다. 군중에서 웃음이 폭발했다. 하하하하. 저거 봐라. 판서 어른 논리로 판서 어른을 막아버렸잖아. 최 판서의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다. 저 꼬맹이가. 팔보기가 단이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군중이 이미 단이 주변을 촘촘히 에워싸고 있었다. 팔보기가 밀고 들어가면 사람들을 먼저 다치게 해야 했다. 단이는 그 틈을 이용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시장 청년 둘이 따라붙었다. 최 판서의 신복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서방의 사위와 홍씨 안악의 큰아들이었다. 단이가 손짓하자 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 안에 모인 3사람. 단이야, 계획이 뭔데? 박서방의 사위가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단이가 주머니를 꺼냈다. 찰랑찰랑.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이자 2 청년이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예. 단이가 씩 웃었다. 오늘 판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 시각 이연시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가지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장 앞길을 지나던 허름한 행상 차림의 중년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저작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짐꾼 차림의 사내 서넛이 따라 붙어 있었다. 저기서 뭔 소란이 있는 것 같소. 행상 차림의 사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짐꾼 차림 중 하나가 눈치를 살피며 답했다. 들어가 보지지. 짐꾼 차림의 사내가 잠깐 멈칫했다. 전하, 그러시다가 신분이 드러나면 이렇게 허름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누가 알아보겠소. 행상 사내가 조용히 웃었다. 백성들이 사는 것을 직접 봐야 정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오. 그리고 그 사내는 천천히 이연시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허름한 차림 속에 감추어진 단정한 걸음걸이. 그 눈빛의 깊이는 웬만한 사람이 평생 가질 수 없는 무게였다. 임금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 무렵. 단이가 이연시장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뛰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리고 확실한 발걸음으로. 소년의 오른손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찰랑찰랑. 엽전 소리가 났다. 최 판서는 삼각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루 종일 기다리며 지쳐있던 그의 눈이 순식간에 빛났다. 왔느냐? 왔습니다, 어르신. 단이가 대답했다. 이번엔 돈을 다 구해왔느냐? 예.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최 판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군중도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 대결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구경꾼들. 수백 명의 눈이 단이와 최 판서 사이의 공간에 쏠렸다. 그래, 어서 내놓아 봐라. 최 판서가 손을 내밀었다. 단이가 걸음을 멈췄다. 최 판서로부터 세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천 주머니가 공중에 높이 들렸다. 찰랑. 엽전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들리십니까, 어르신? 당연히 들리지. 그게 무슨 소리냐? 엽전 소리입니다. 단이가 말했다. 이 주머니 안에 두 냥어치 엽전이 들어 있습니다. 최 판서가 손을 더 내밀었다. 그러면 어서 줘라. 줄 수 없습니다. 순간 정적. 그러고 나서 최 판서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뭐라고? 냄새 값은 소리로 치렀습니다. 단이가 차분하게 그러나 온 시장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어르신께서 이 엽전 소리를 들으셨지요? 두 냥어치 엽전이 내는 소리를 어르신의 귀가 들었습니다. 박서방 어르신이 어르신의 고기 냄새를 코로 즐긴 것처럼 어르신은 방금 제 엽전 소리를 귀로 즐기셨습니다. 단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어르신께서 냄새도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도 재산입니다. 저의 엽전이 내는 소리도 저의 재산입니다. 방금 어르신은 제 재산, 즉 이 엽전 소리를 허락 없이 즐기셨습니다. 최 판서의 입이 벌어졌다. 따라서 단이가 계속했다. 냄새 값은 소리로 갚았습니다. 고기 냄새 한 번 맡은 것의 값으로 두 냥어치 엽전 소리 한 번 들은 것. 이보다 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의 침묵. 그리고 저작거리가 터져 나갔다. 하하하하하. 한 명이 웃음을 터뜨리자 연쇄 반응처럼 온 시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땅을 치며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는 사람도 있었다. 냄새엔 소리가 값이다. 통쾌하다. 통쾌해. 저 소년 봐라. 저 소년 봐라. 박서방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홍씨 안악이 손뼉을 쳤다. 시장 사람들이 단이를 향해 함성을 질렀다. 최 판서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꼬맹이가. 그는 단이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군중이 이미 단이 주변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박서방의 사위와 홍씨 안악의 큰아들이 단이의 양옆에 버티고 서 있었다. 팔보가, 저 꼬맹이를 잡아. 팔보기가 군중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잠그고 막아섰다. 지나가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라. 순식간에 대치가 벌어졌다. 최 판서가 목청을 높였다. 비켜라. 모두 비켜. 저 꼬맹이는 법을 어겼다. 약속을 안 지킨 놈이야. 포도청에 고발할 거다. 어떻게 법을 어겼습니까? 단이의 목소리가 군중 위로 울렸다. 저는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냄새 값을 소리로 치렀으니 약속은 이행된 것입니다. 어르신, 저를 잡으시려면 먼저 어르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냄새가 재산이라는 어르신의 주장이 맞다면 소리도 재산이고
따라서 소리로 값을 치른 것도 맞습니다. 그건 다르다. 냄새는 내 재산이고 소리는 내 재산이고. 어르신. 다니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재산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허락 없이 즐긴 것은 값을 내야 한다는 것이 어르신의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를 제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어르신의 논리가 저한테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반이라서요? 부자라서요? 그 한마디에 군중이 다시 웅성거렸다. 최 판서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이미 졌다. 그것은 최 판서도 군중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 판서는 체면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불타오르는 얼굴을 하고 팔보기를 불렀다. 이런 논리 따위는 필요 없다. 잡아라. 잡아서 묶어 놓으마. 팔보기가 다시 군중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군중 뒤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어라.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온 저작거리가 그 목소리 하나에 얼어붙었다. 팔보기의 발이 멈추었다. 군중이 가름마처럼 좌우로 갈라졌다. 그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허름한 행상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달랐다. 어느 한 발도 흔들림이 없었다. 눈빛은 이 시장 전체를 한눈에 담고도 남을 만큼 깊고 넓었다. 그 뒤로 짐꾼 차림의 사내들이 따라 들어오며 허름한 외투를 벗었다. 그 아래로 드러나는 것들. 붉은 관복, 왕실 인장이 새겨진 패, 그리고 긴 창을 든 어사 행색. 군중 속에서 누군가 먼저 알아보았다. 어가유자. 그 한마디가 저작거리를 삽시간에 침묵으로 채웠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최 판서의 낯이 흙빛으로 변했다. 전하? 임금이 천천히 최 판서 앞에 섰다. 오늘 이 저작거리에 잠시 들른 것이 참으로 잘된 일이오.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마침 흥미로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소. 최 판서가 급히 두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땅에 닿았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소인은 그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질서. 임금이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최만덕, 그대가 오늘 만든 것이 질서요? 전하. 백성이 길을 걷다 코로 바람을 맞는 것에 돈을 받으려 했소. 그 억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꾸미고 몽둥이를 동원하고 포도청을 협박 수단으로 썼소. 그것이 양반이 할 일이오? 최 판서가 이 말을 더욱 깊이 땅에 박았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알았다니 다행이요. 임금의 눈이 다니를 찾았다. 다니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려다 임금의 시선에 멈춘 것이었다. 이리 오너라. 다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다. 소인 다니,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다니가 고개를 들었다. 임금이 그 눈을 바라보았다. 맑고 겁이 없고 가득 차 있는 눈. 오늘 내가 한 것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임금이 말했다. 억지에 억지로 맞서지 않았다. 주먹을 쥐지 않았다. 논리로 말로 지혜로 싸웠다.
10살이 채 안 된 것으로 보이는 내가 단이가 아무 말 없이 임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전하, 단이가 또렷하게 말했다. 소인은 불의가 억지 논리를 내세울 때 그 논리를 쓸 수 있는 것은 불의 쪽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돌아올 길을 만들어 드린 것뿐입니다. 임금의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었다. 임금이 천천히 되풀이했다. 그 말이 마음에 드는구나. 임금이 어사 중 하나를 향해 손짓했다. 이 아이에게 상을 내려라. 그리고 박서방의 물건은 즉시 돌려드려라. 예, 전하. 팔복이가 잡고 있던 엿상자를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내려놓았다. 박서방이 얼른 달려와 상자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임금이 다시 최판서를 내려다보았다. 최만덕. 예, 전하. 너는 오늘 이 시장에서 2가지 죄를 저질렀다. 하나는 없는 빚을 만들어 백성을 협박한 것. 또 하나는 포도청의 이름을 사적 위협에 사용한 것. 최판서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포도청 나졸 몇 명에게 돈을 먹였다는 소문은 과인도 이미 알고 있었소. 오늘을 기회로 확인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조사하도록 하겠소. 전하, 소인은 그저 더 말하지 말거라. 임금이 조용히 말했다. 더 말할수록 내 입장이 나빠질 뿐이요. 최 판서가 이 말을 땅에 찌으며 엎드렸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짧은 웃음이 교차했다. 평생 남에게 굽힐 줄 몰랐던 자가 이 말을 땅에 받고 엎드린 광경. 이현 시장 수십 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임금이 단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단이라 했지. 이름이 무엇의 단단이냐? 붉을 단단입니다, 전하. 붉은 단. 불꽃 같은 이름이구나. 임금이 미소를 지었다. 내 뜻이 그 이름처럼 오래 타오르기를 바란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라. 조선에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단이가 깊이 이 말을 땅에 대며 절을 올렸다. 전하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임금이 일어서서 군중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느리고 힘있게 손뼉을 쳤다. 파닥 파닥 파닥. 박수. 임금이 소년에게 박수를 치는 그 광경을 본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따라 치기 시작했다.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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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그리고 이현 시장 한복판은 온통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서방이 눈물을 훔치며 손뼉을 쳤다. 홍씨 안악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뼉을 쳤다. 구경하던 노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함성을 질렀다. 단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뺨이 뜨거웠다. 창피한 게 아니었다. 그 뜨거움이 무엇인지 단이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10살 소년이 평생 기억할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저작거리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최 판서는 2 손이 묶인 채 어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한쪽 발에서 신발이 벗겨졌다. 그 신발을 줍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현 시장의 돌바닥 위에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냄새도 재산이라고 했던 남자의 신발 한 짝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